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한번 보면 이 장면 전환이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면 전환이 많아야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TV를 시청을 할 때 지루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장면 전환을 너무 많이 하면 이거는 눈이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아주 피곤도 느끼고 몰입을 못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적당한 횟수가 얼마냐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튼 적절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초 이내로 장면 전환을 자꾸 해야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1Hz 이상으로 장면 전환을 하면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나이키스 샘플링 시어림이라고 해서, 샘플링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장면 전환이 1초에 한 번 1Hz니까 2Hz 정도로만 하면, 그러면 복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어떤 장면 전환이 그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2Hz는 0.5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1초에 보통 화면을 빛에 유지되는 이런 것으로 한다 그러면은 1초에 30장 정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5초면은 15장쯤 되겠죠. 제 15장이라는 의미는 그냥 영화관에서는 12장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빛의 합성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잔광현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잔광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잔광현상 때문에 저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0.5초 동안을 다 이렇게 모아요. 0.5초 동안 잘라가지고 우리는 GOP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GOP를 이렇게, 그러니까 15장이죠. 15장. 영화 장면이다 그러면 12장이 되겠죠. 15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하고 모든 장면 전환은 시작은 첫 화면에서 한다. 그리고 뒤따르는 것들은 전부 다 첫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움직임 벡터라든가 어떤 변화가 약간씩 있다고 보는 이런 구조로 모델링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장면 전환하더라도 설사 이 GOP 안에 중간에서 장면 전환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이 시청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압축을 이렇게 화면 프레임 단위로 하지 않고 이 프레임을 15개 또는 12개 0.5초 동안 모아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만 압축률도 높아지고 아주 효율적이더라. 이제 이것이 엠팩에서 사용하는 그런 GOP 레이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거 돌려볼 때 보면은 검색을 막 하잖아요. 쩍쩍쩍쩍 컷으로 움직여가면서 하는데 아무리 이게 세세하게 보더라도 0.5초 이내에서는 플레이어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0.5초 단위로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0.5초 단위로 탐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건 바로 이렇게 엠팩 압축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GOP 레이어가 있으면은 이것들을 쭉 붙이면 뭐가 되나요? 시퀀스 레이어라고 그래요. 즉 화면이 동영상이 쫙 프레임별로 쭉 줄을 서 있잖아요. 이걸 시퀀스라고 그래요. 시간에 따라서 줄을 서 있는 거를 시퀀스라고 그러고 이 시퀀스 안에는 0.5초 단위로 또 이렇게 딱딱딱딱 잘라놨는데 그걸 GOP 레이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GOP 안에는 또 픽처 레이어가 있겠죠. 한 픽처가. 그래서 그 픽처 레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요. 자, 이런 식으로 즉 엠팩에서는 단계적으로 하는데 첫 레이어가 첫 구조가 동영상을 우리는 쭉 해가지고 프레임을 연결해 놓는 시퀀스 레이어가 있고
그 시퀀스 레이어 안에는 GOP 레이어가 있고 GOP 안에는 또 픽처 레이어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시퀀스 헤더가 찾아지면 그 다음에 GOP 데이터가 있고 헤더가 있으면 GOP가 있고 헤더가 있으면 GOP가 있고 뭐 이런 구조로 쭉 열거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GOP를 딱 떼어놓고 보면은 첫 화면, 이걸 우리는 인트라 픽처라고 그래요. 모든 장면 전환은 이렇게 0.5초 이내는 없으니까 맨 첫 화면을 장면 전환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I 픽처, 인트라 픽처. 뒤따르는 거는 인터 프레임 픽처라고 그래요. 14장, 뭐 영화 장면이다 그러면 11장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뚝 해가지고 한 묶음으로 GOP의 구조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5장을 모아놓고 나니까 그 예측이 아주 수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 챕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프리딕션, 즉 예측만 잘 되면 그 왜 아이픽처를 기준으로서 뒤따르는 이 무빙 벡터가 나타나는 뒤따르는 인터프레임들이 차분값이 거의 0에 존재하게 되면은 저장할 정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픽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예측을 잘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예측은 뭐라고 그랬죠? 현재의 값은 과거의 값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현재 출력은 과거의 출력들의 조합에 의해서, 무게체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선형 예측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선형 예측 이론이 있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울 때 예측이 가장 잘 돼요. 즉, 가장 좋은 예측은 방금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출력이 나왔는데, 그걸 근간으로 지금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모델링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 비행기가 이제 좌측 하단에 있었어요. 근데 항상 대각선을 향해 가지고 비행기가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을 향해 갈지, 옆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걸 위로 갈지 모르니까 그거를 예측을 하려면, 가급값 갖고 예측을 하려면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잘 된다 하면, 이건 보나마나 대각선을 향했다. 그래가지고, 대각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5장이라는 GOP가 있다면 그 안에는 어떻게 되나요? 5번째 화면이 현재 프레임이라 그러면 4번째는 과거가 되고 6번째는 미래가 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봐요. 비행기가 처음에 이렇게 맨 좌측 하단에 있었을 때 하고 이게 한 5프레임 건너뛰었을 때 여기 와 있었을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하면 5번째 하면 6번째 것이 미래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거하고 6번째 거하고의 그 조합에 의해 가지고 즉 쌍방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 조합에 의해서 현재 거를 예측하면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왜? 미래를 아니까 가는 방향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 것이 바이디렉셔널 프리딕션이라고 그러고 순전하게 가급값들에 의해서 현재 값을 예측을 하면은 이것을 그냥 포워드 프리딕션이라고 그래요. 포워드 프리딕션.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61만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만 예측을 했어요. 근데 MPEG에서는 15장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안에는 특정 위치가 5번째가 현재 프레임이라 그러면 4번째는 과거의 값이 되고 6번째는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미래와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모델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쌍방향 예측을 하면 압축률도 높아지고 예측도 잘 되고 예측이 잘 된다는 건 압축이 잘 된다는 거죠. 예측이 잘 되면 현재 값에서 차분값 예측된 걸 빼버리면 차분이 있잖아요. 그 차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모델링이 아주 작은 데이터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기법이 바로 GOP 레이어, 즉 15장이 모아놓고 딱 보면은 저장이 돼 있으니까 한묶음이니까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쌍방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만큼 예측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픽처를 유형별로 나타냈어요. 15장이 이렇게 있으면 첫 화면은 무조건 하고 장면 전환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걸 아이픽처라고 그래요. 첫 화면. 아이픽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 5 프레임을 건너뛰면서 P1 픽처, P2 픽처, P3 픽처에서 15번째까지 예측을 해요. 그러면 I 픽처하고 P 픽처 사이에는 B 픽처들로 만들 수 있죠. 이거는 미래고 이거는 과거가 돼가지고 현재 B 픽처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걸 바이디렉셔널 픽처, B 픽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I에서 P만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B 픽처들은 I와 P 또는 P와 P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압축률도 높아지고 아주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포워드 프리딕션 방법으로는 I 픽처를 기준으로 몇 개 프레임을 건너뛰어서 P 픽처, P2 픽처, P3 픽처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와 요거 사이에서 중간값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I 픽처 하나 있고 P 픽처가 있다면 요거의 75%, 요거의 25%에서 B1 픽처를 만들고 요거의 25%, 요거의 75%를 해가지고 이제 B2 픽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I를 근간으로 해서 포워드 프리딕션을 이걸 만들어내버리면 요 사이의 거는 B 픽처로 해가지고 아주 쉽게 차분히 최소가 되는 그런 B 픽처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만큼 압축이 잘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세워요. 처음에 I 픽처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냥 I 픽처를 무조건 하고 이렇게 15프레임을 세워버리면 앞에 그 GOP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GOP하고 연결이 스무스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걸 2장 정도를 B 픽처를 만드는데 이 다음 GOP하고 앞에 그 GOP하고 그 끝부분 사이에 끝이 P 픽처예요. 그거하고 사이에 B 픽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앞에 2개를 세워요. 그러니까 I와 이 끝나는 부분에 P 픽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B 픽처 2개를 만들고 이걸 근간으로 P 픽처, 이걸 근간으로 P 픽처를 사이에 만들어 놓고 요것과 I와 P와 요거 B 픽처들을 만들고 P와 P를 B 픽처를 만들고 P와 P 사이를 B 픽처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 B 픽처들은 이게 과거라 그러면 이건 미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2개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맨 끝부분에 P 픽처를 만들어서 다음 GOP와 어떤 상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P 픽처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5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픽처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P 픽처는 그만큼 많이 줄고 I와 P 픽처 사이에 있는 B 픽처들은 데이터가 뭐 10분의 1로 이하로 준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예측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측만 잘하면 데이터 압축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봐요. 이렇게 삼각형을 P 픽처라고 그러면 프리딕션을 하는 거라 그러면 사각형은 I 픽처예요. 첫 화면. 첫 화면하고 이걸 근간으로 포워드 프리딕션한 P 픽처 사이에서 B 픽처를 만들 수도 있고 P와 P 사이에서도 이거는 과거가 되고 이거는 미래가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B 픽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 딱 줄을 세우면은 어떻게 돼요? GOP 단위로 전부 예측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I 픽처만 잘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이 동영상이 이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게 이제 I 픽처냐 뭐였냐 따라가지고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다음에 거기서 디퍼런셜 된 컨타이제이션 이걸 가지고 하고요. 이걸 하려 그러면 쌍방향 예측이라든가 예측이 잘 돼야 돼요. 여기서 반화소 움직임 보상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게 DCT 퀀타이제이션이 딱 되면 이거를 갖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베리어블 랭스 코드를 써서 엔트로피 코딩을 해서 그 다음에 정보가 많으면 솎아내고 해가지고 줄을 세워서 비트 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방송국에서 오는 것들 전부 다 8비트, 뭐 16비트 동시에 보내질 않고 한 비트씩 이렇게 줄을 세워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내주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줄을 세워 놓으면은 이거를 이제 쭉 해가지고 전송을 하고, 전송을 돼서 오면은 저장을 했다가 다시 전송이 돼서 왔다 그러면 다시 줄을 세우고, 이 줄 세운 거를 베리어블 랭스 코드 에서 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버스 퀀타이저, 인버스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은 화면이 돼가지고 화면을 볼 수 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거죠. 모든 정보화 기기에서는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한다. 이거를 이제 6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MPEG이었고, H.26은 4단계로 나눠가지고 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는 이런 영상 정보를 기준 포맷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준 포맷을 여기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NTSC예요. 이게 이제 90년 한 중반 정도에 그 표준화가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 표준 어널로그 텔레비전 가로 720, 세로 52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분면 정도라면은 가로 352, 세로 240이에요. 즉 325개의 픽셀, 세로 240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칼라는 2픽셀당 하나로 하기 때문에 요거의 반이에요. 352의 반 176, 240의 반 120 라인마다 CR 하나, CB 하나를 넣어가지고 결국은 240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칼라를 나타내고 블랙 앤 화이트를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 프레임 수를 왜 29.97로 했느냐? 아니 1초에 30개면 30개지 무슨 29.97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시스템들이 송신기나 수신기나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CPU가 들어가는데, CPU에 사용하는 시스템 클럭이 있어요. 기준 클럭. 그 클럭을 분주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30Hz에 안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보내줄 때는 30분의 1초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보내주고, 실제 플레이할 때는 29.97초마다 한 번씩 하더라도 사람은 이런 오차를 눈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럽 방식이에요. 이건 북미 방식이고 우리나라 방식이고 뭐 일본 방식이고, 그러면 팔은 이거는 어널로그 방식이지만 유럽 방식이에요. 유럽에서는 픽셀 수가 좀 더 많아요. 뭐 가로 360, 세로 288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로 보내주는 파일 포맷을 우리는 싱글 인풋 포맷 또는 소스 인풋 포맷이라고 그래요. 소스. 그러면 이게 전번에 CIF 포맷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MPEG에서는 이렇게 실제 처리하는 게 가로 352, 세로 240을 하더라도 우리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던 요 반화수 움직임 보상 있잖아요. 이거는 정보를 우리가 전송을 하지 않아도 수신단에서, 즉 온 픽셀 정보 있잖아요. 이 사이가 352개다 그러면 352개 사이에다가 한 개씩 더 추가를 해놓어요. 즉 2개씩 더 추가를 해놓으면은 결국 가로 2배가 돼버려요. 한 개씩 더 추가해주면 704개가 되잖아요. 704개, 525도 하면 1000개 되니까 가로 세로가 결국은 NTSC 화면하고 똑같아져요. 보내주는 것, 처리하는 거는 SIF 포맷이지만 실제 수신단에서는 반화소 보상 방법이라는 것을 썸으로 인해서, 여기 반화소 보상 방법 있죠. 반화소 보상 방법을 썸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가로 2배, 세로 2배 픽셀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결국은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화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어요. MPEG 때문에. MPEG이 나오기 전까지 H.261은 화면 요만한 거 보내면 요만한 크기로만 봐야 돼요. 근데 MPEG에서부터는 이게 반화소 보상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주는 거는
즉 소스 인풋 포맷이라고 소스가 요만큼 보내줬는데 볼 때는 이거를 2배로 늘려가지고 4배 화면 크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준 정보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배만큼이나 늘려서 그렇게 NTSC나 다음에 PA 파일용으로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다음에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방송국에서는 실제로 30인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그 장면의 분해능인데 여러분들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65인치, 75인치 크기로 막 크게 보잖아요. 그래도 정보가 이게 뭐 엉터리 정보라는 화질이 뭐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느끼지 않죠. 아주 깨끗한 화면이 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주 심플한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CIF는 Common Intermediate 해가지고 중간 분해능 정도, 해상도 정도로 했다고 해서 H.261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소스 인풋 포맷인데, 실제 소스는 보내주는 거잖아요. 수신단에서는 이거를 얼마든지 2배로 늘려가지고 화면을 또 훨씬 더 크게 볼 수가 있다. 전체 화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드라마 같은 거를 서버에서 이렇게 가지고 볼 때, 원래 소스가 요만한 화면을 보내줘도 이거를 쭉 집어가지고 크게 늘리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포맷이 MPEG에서부터 MPEG-1, 가능해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이게 디퍼런셜 코딩을 써요. 디퍼런셜 코딩을 쓰고 이 디퍼런셜이 차분히 최소가 되는 방법은 예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프리딕션 메모리, I 메모리 이렇게 넣어놓고 두 개의 합성에 의해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바이디렉셔널 프리딕션이 돼요. 양측 비 예측이 돼요. 바이디렉셔널. 그래서 그만큼 차분히 최소가 되면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해가지고 가로 64개 셀을 블록 코딩을 해서 거기에 몇 개만 추려가지고 레벨로 나타내야 되죠. 이 코드를 레벨로 나타내는데 이 레벨을 4비트로 나타낼 것인지 각 코드당 8비트로 나타낼 것인지 그거는 전송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제 4비트, 8비트로 이렇게 나타낸 거를 전송을 하고 이거를 풀어내요. 이걸 풀어내면은 디퍼런셜 값이 만들어지죠. 송신단에서 요거하고 예측된 거하고 합하면 현재 값이 되잖아요. 요 현재 값을 모델링 한 거예요. 이 현재 값이 다음에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 값들로 또 미래 값들로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돼가지고 두 개에 의해서 평균을 취하면은 바이디렉셔널한 예측이고 과거 값들에 의해서 하면은 그럼 프리딕션 모델링이고 포워드 프리딕션이라고 그러죠. 순방 예측이고 이렇게 순방 예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 구조로 이제 넘어가 버리면 수신단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걸 똑같이 해요. 차분을 양자화해가지고 풀어내는 거잖아요. 풀어내면 요 값이나 보내는 쪽에서 요 값이나 똑같아지죠. 그래가지고 역시 예측이 잘 된다 그러면 이 예측이 잘 된 그 값에다가 차분값이 들어오면 요 값이 현재 값이 되죠. 현재 값이 이게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디렉셔널로 왔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인테라 픽처로 왔는지 아니면은 포워드 픽처로 왔는지 포워드 프리딕션 픽처로 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저장하는 메모리를 서로 송신측과 수신측이 똑같이 풀어가지고 똑같은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현재 값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핏 보면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설사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도 처음에 스위치가 4번에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첫째 인테라 픽처 첫 화면 있죠. 첫 화면을 모델링 할 때 1번 스위치. 그 다음에 3번에다 놓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전에 들어왔던 P 픽처들을 모델링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또 1번에다 놓으면은 다음에 좀 건너뛴 P 픽처들을 저장해 놓고
그런 다음에 스위치를 2번에다 놓으면은 이전의 P와 다음의 P를 서로 모델링, 예측, 상관관계에 의해서 모델링 해가지고 그 값으로, 현재의 값을 결국은 예측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바이디렉셔널 픽처로 하면, 두 화면을 따로따로 해서 바이디렉셔널로 모델링을 하면 결국은 그만큼 예측이 잘 된다는 거예요. 미래와 과거 값에 의해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 예측된 것이 잘 되면 차분히 최소가 되고 전송 데이터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장을 예측을 했다 그래봐요. 그러니까 바로 i픽처를 하지 않고 앞에 하고 상관관계에 의해서 B0, B1을 만들어요. 앞에 GOP의 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i픽처하고 사이에 B0, B1을 만들고, 그 다음에 i픽처와 요걸 근간으로 해서 P픽처를 만들어요. 요거와 요거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또 P픽처를 만들고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요. P14까지 만들어요. B0에서 P14니까 15장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낼 때는 첫 화면이 i픽처가 되게 이렇게 해서 줄을 세워가지고 15장을 보내요. 또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오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픽처를 실제 미디어 플레이어라든가 이렇게 플레이어를 할 때는 요 i픽처를 세 번째 가게 하고 요것을 앞에 거하고 상관관계에 의해서 바이디렉셔널 픽처로 만들었으니까 이 B픽처가 디스플레이 되고 그 다음에 인트라 픽처가 나오고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 인트라 픽처는 세 번째부터 인트라 픽처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된다. 이 재생이라는 것은 플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우리가 보내준 거는 실제 화면의 4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되잖아요. 4분의 1. 또 가로 350이 세로 240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소스 인풋 포맷이라고 그러고 이게 작아가지고 수신단으로 오면은 이제 화면들의 픽셀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픽셀들이 나올 때 디스플레이 할 때 화면이 크다 그러면 없는 픽셀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아주 쉬워요. 픽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두 개 사이에 하나를 더 추가해놔요. 요거 두 개 사이에 한 라인을 더 추가해놨는데 요거의 반, 요거의 반, 위아래 반반씩 평균을 치어요. 위아래 반반씩 평균을 치어요. 3번은 요 4개의 픽셀에 합을 해가지고 4로 나누면은 4분의 1 되죠. 요러한 것을 세미 픽셀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래요. 반화소. 요거의 반, 요거의 반에 없는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거 보기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실제 구현할 때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내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우리 친척이 이 텔레비전, 디지털 텔레비전을 좀 사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시대에 있는 그 이제 매장 같은데 월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전시가 돼 있는데 이 소니도 있고 산요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 방송의 화면이 한 42인치를 사는 거였는데 텔레비전 화면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년 전이니까. 근데 값은 오히려 소니께 더 비쌌어요. 근데 삼성이나 LG가 오히려 화면은 아주 그 줄을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줄이 없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그만큼 앞섰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 가전제품을 삼성이나 LG가 전 세계 시장을 치고 나가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런 보상하는 기술은 왜냐하면 보내온 데이터는 30인치밖에 안 되는데 화면 실제 수신하는 거는 42인치, 50인치를 막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증가를 시키느냐 그런 거잖아요. 한 2배 정도로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 바로 세미 픽셀 컴펜세이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즉 A, B 사이에 하나를 넣으면은 한 개를 보내주는데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요 사이도 하나 더 들어갈 거니까. 또 이럴 때는 한 줄을 보냈는데 여기는 한 줄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픽셀이 2배가 되고 세로로 픽셀이 2배가 돼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여기 막 줄이 쭉쭉 보여요. 그게 소니가 가전시장에서 탈락하게 되는 큰 배경이 됐어요.
어넬로그 TV를 만들 때는 소니, 산요 뭐 이런 것처럼 좋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로 딱 되면서 그거를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그게 바로 어넬로그 포토그래프 컴퍼니 있잖아요. 그 어넬로그 필름을 가지고 하는 코닥이나 아그파나 뭐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그냥 대기업에서 푹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이 소니하고 삼성이 치고 나가면서 이 삼성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20년 전인데 이걸 텔레비전을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하면서 방송은 어넬로그 방송이었어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픽셀 컴펜세이션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바로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게 되는 기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런 시점에서부터 삼성 텔레비전, LG 텔레비전. 요즘은요, 전 세계 웬만한 호텔들 다 가보면은 LG 디지털 TV가 다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이 마켓에 가면 왜 있잖아요. 뭐 무슨 이마트, 뭐 월마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은 삼성 텔레비전이 또 전 세계 시장을 막 주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길고 짧은 거는 정말 그 타이밍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잘 잡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기술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해요. 특히 코딩, 디코딩 분야. 예를 들어서 융합기술 분야 있잖아요. 멀티미디어 융합기술 5대 핵심 기술이 있었는데 네 번째가 코딩, 디코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각 개인이, 각 회사가 얼마든지 핸들링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미 픽셀 컴펜세이션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방송국에는 요만한 화면으로 잘 나오게 만들었지만 수신단에서 이렇게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더 넘치기 위해서 이걸 만약에 픽셀을 2배로 늘리지 않고 4배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점을 3개만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 요게 25%, 50%, 75% 각각 비율적으로 여기는 B의 75%, A의 75%, 여기 B의 25%, 여기는 A의 50%, B의 50%, 여기는 A의 25%, B의 75%.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3개를 더 찍어요. 이 사이에. 픽셀 수를 3배로 더 늘려요. 그러면 총 4배가 되죠? 그러면 UHD 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퀄리티가 나오는데, 그럴 때 이게 보상했다는 이런 밝기의 변화를 잘 해야 되죠. 그럴 때 삼성, LG에서는 눈에 표가 안 나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소니는 20년 전에 이렇게 줄이 보였어요. 옆줄이. 그래가지고 가전제품에서 그냥 탈락돼버려요. 텔레비전이.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모델링을 할 때 봐요. 아이픽처가 있을 때는 4번 스위치에다 첫 화면, 15프레임 중에 첫 화면. 그럴 때 0을 넣어줘요. 이게 스위치를 그라운드로 해가지고 0 레벨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이걸 아이픽처예요. 아이픽처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P픽처 몇 개를 만들고 그 아이픽처와 P픽처 또는 P픽처들끼리 서로 해가지고 이걸 B픽처를 만든다 그랬어요. 자,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러면 컨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레벨로 만들어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지그재그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주파수가 좌측 상단이 가장 분해능이 높아야 돼요. 0주파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요거를 레벨을 천천하게 하고 뒤로 갈수록 덤성덤성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레벨 그 격차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죠? 지그재그로 높아져요. 이거는 I픽처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측 B픽처라든가 P픽처들은 차분이 존재하잖아요. 그 차분 값은 차이기 때문에 즉 DC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즉 절대값이 빠져버리고 그 두 개의 편차만 하니까 그 레벨 컨타이제이션 레벨 차이, 양자와는 이렇게 덤성덤성한 간격을 균일하게 해가지고 유니폼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한다 하는 걸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숙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한번 보죠. 일단 어떻게 돼요? 이 SIF 포맷이 가로 350이 세로 240이다. 이거는 전송하는 건데,
아이, 어떻게 그렇게, 엠팩1에서 분해력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가로 352, 세로 240 하면은, 매크로 블록이 가로 22개, 세로 15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소스 인풋 포맷, 싱글 인풋 포맷 또는 소스 인풋 포맷이 소스에서는 이렇게 빈약하게 와도 어떻게 데스티네이션, 이게 목적지에 오면은 DIF는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지만 전 세계 유럽인가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 모여가지고 그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해합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거예요. 주요 회사들이. 자, 그래서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이런 고급 기술들이 뭐 대단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를 추가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돼요? 요즘 우암폐렴 때문에 뭐 코비드19인가 뭐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들 많았잖아요. 집에서 막 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래요.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또 이게 밖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뭐 거리도 2m 유지하라 그러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마스크 안 쓰고 나면은 꼭 뭐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몇 번 경고해가지고 안 들으면 또 뭐 붙잡혀 간다 그러고 그래요. 자, 근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들 생각에서 의사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그 의용생체공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꼭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한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약의 바이블. 그 바이블의 맨 끝에 페이지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요? 한방의 바이블.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안 되거든. 아니 되거든. 소리를 지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정신병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나 소리공학자니까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왜 맨날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뭐 뜸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리 치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가지고 우암폐렴을 털어버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오픈을 어떤 방법을 하느냐. 그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발표하면은 수업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 만나면 또 대면 수업하고 해서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빨리 논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거예요. 모든 치료는 주사를 맞거나 찜질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뭐 이렇게 알아 누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소리를 이용하자. 그게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갖고 할 거니까 기대하기를 바라요. 자, 여기 6레이어는 그냥 레이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시퀀스 레이어는 뭐예요? 스타 오브 헤드가 있으면 GOP가 있고 스타 오브 헤드 있으면 시퀀스 헤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가 이 GOP가 몇 번째고 몇 시간부터 시작하고 사이즈가 얼마고 왜냐면 픽처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헤드가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찾아내면 0.5초를 플레이할 수 있는 GOP를 찾아내잖아요. 탐색을 하면 시퀀스 레이어는 0.5초 단위로 열거가 돼 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를 풀어내면 그 다음 레이어는 GOP 레이어예요. 그러면 이게 12개로 돼 있다. 그러면 I, BB, P, BB 뭐 해가지고 12장, 15장으로 돼 있으면은 I, BB, BP 뭐 쭉쭉 해가지고 15개.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한 화면을 보면은 매크로 블록이 마치 쭉쭉 칼로 이렇게 슬라이스 된 것처럼 있잖아요. 식빵 자르듯이 슬라이스 된 것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픽처 레이어라고 그래요. 픽처 레이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픽처 하나를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이렇게 슬라이스가 막 쭉.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를 딱 해보면은 이 덩어리가 뭐 13개씩 매크로 블록으로 쫙 열거가 돼. 13개씩. 이 화면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13개씩 해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22개라고 고정이 돼 있으면 그러면 22개 비례적으로 하면 슬라이스가 이렇게 균일하게 잘라질 텐데 옆으로는 균일한 그 매크로 블록 폭으로 쭉쭉 하지만은 실제 길이는 33개의 매크로 블록이다. 이게 12개의 매크로 블록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즉 매크로 블록이 33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33개로. 그러니까 매크로 블록이 3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하나의 슬라이드 레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33개가 이렇게 쭉 주어져 있으면은 그 중에서 또 매크로 블록 하나는 4개의 블록으로 주어지겠죠. 4개의 블록을 다시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픽셀 수로는 가로 세로 64개 픽셀에 해당되는 블록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그래가지고 개별 블록 단위로 블랙 앤 화이트를 모델링하고 또 CRCB로 해가지고 이거를 2개를 붙여가지고 CRCB로 이렇게 모델링하는 이런 구조로 MPEG-1에서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픽처 레이어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시퀀스 레이어와 GOP 레이어가 앞서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H.261하고 비슷하죠. 이런 구조로 해서. 자, 요거는 앞에 있는 거 예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더, 즉 시퀀스 헤더 코드가 있고 오버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GOP 레이어가 있고 GOP 레이어를 보면 또 오버헤드가 있고 스타트 코드가 있고 오버헤드가 있고 픽처 레이어가 있고 픽처 레이어는 또 스타트 코드가 있고 쭉 이렇게 헤드 코드가 있고 슬라이스 레이어가 있고 슬라이스 레이어는 또 앞부분에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 블록이 있고 매크로 블록에는 역시 여기 매크로 블록에 어떤 코딩 테이블이라든가 뭐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이 있어요. 블록 안에는 역시 코에피션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와 값이 들어가고 그래서 엔드 오브 블록으로 해요. 그러니까 6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H.261은 이 2단계가 빠진 거죠. GOP와 그 다음에 이렇게 GOP 레이어와 시퀀스 레이어와 GOP 레이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4개의 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MPEG에서는 2개의 단계가 앞부분에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검색도 빠르고 또 압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었다. 왜 압축률이 높아져요? 15프레임을 묶으니까 거기에 이 프리딕션이 용이해졌기 때문에요. 자, 뒤따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 설명을 해놨으니까 코드에 대한.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